자, 법흥왕의 업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흥왕은 이름에 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대 국가의 법, 우리가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율령이라고 하고 있었잖아. 율령이 법이야. 이 율령을 만들어서 반포했기 때문에 왕의 이름도 뭐야? 법흥왕이야, 법. 아, 법 만들어서 반포했구나. 율령 반포. 법흥왕의 중요한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1단원에서 우리 신라 공부할 때 신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 골품제 배웠었지? 그 골품제 체제를 확실하게 정비한 게 누구였냐면 이것도 법흥왕의 업적이었죠. 뭔가 체제 정비에 있어서 가장 체제를 많이 정비한 게 사실은 진흥왕이 아니라 법흥왕이었어. 그 외에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는 관등제, 신라의 관등은 1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랬죠. 이거 다 배웠던 건데 이것도 법흥왕이 한 거지. 그 다음에 각각의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옷 다르게, 색깔 다르게 입게 한 거. 관복제도 또 법흥왕이 실시한 업적이야. 여기서 끝나면 법흥왕이 아니죠. 자, 신라라는 사회는 귀족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는데 귀족회의를 이끄는 대빵귀족을 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상을 상대등이라고 불렀지. 상대등을 설치한 것도 법흥왕이었으며 병도라고 해서 군사를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해서 군사권을 장악한 것도 법흥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체제 정비에 있어서 법흥왕만큼 철저하게 체제를 정비한 왕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야.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불교 이야기인데 봐봐. 고구려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불교 받아들였어요. 백제 4세기 후반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4세기가 지나고 5세기가 될 때까지 불교가 자리 잡지 못한 건 유일하게 신라밖에 없었어. 왜 그랬냐면은 신라라는 나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유독 누구의 파워가 강했냐면 귀족들의 파워가 되게 강한데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야. 왜? 야, 지금 불교를 받아들이는 의도가 뭔데 왕이 곧 부처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은 왕권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게 자신들의 권력에 하나도 도움될 거 없거든. 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불교라고 하는 건 이미 5세기 때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전해져서 불교가 뭔지는 다 신라 사회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계속 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다가요. 법흥왕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이차돈은 20대 젊은 나이에 이제 신라의 하급 관리, 낮은 관직에 있었던 관리였는데 얘가 불교를 먼저 접하게 되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거야. 물론 이제 신라에선 아직까지 불교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지. 얘는 우리 신라 사회가 이제 안정되고 하려면 빨리 불교를 모두 다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흥왕하고 둘이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법흥왕도 불교를 인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차돈이 그럼 내가 불교를 찬성을 하고 제가 불교를 찬성하고 그러면은 관리들이 불교 안 된다 막 반대하고 이럴 때 법흥왕이 그 귀족들의 편을 들고 저를 이제 혼내면서 제 목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야. 제 목을 잘라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서 법흥왕이 이차돈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놈의 목을 쳐라 해가지고 목을 댕강 잘랐는데 목에서 그 붉은 피가 나는 게 아니라요. 하얀 젖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어쨌든 흰 피가 솟구쳐 올랐다. 이게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흥왕이 이것 봐라. 불교는 신성한 종교다 해가지고 불교를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법흥왕의 업적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불교 공인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율령 반포였고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혀요. 이건 좀 이따 가야 이야기할 때 다시 할 건데 가야라는 나라가요. 여러 개의 가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사실은 초반에 가장 잘 나갔던 가야, 금관가야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합친 게 법흥왕 때 있었던 일이고 자,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제 신라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지. 영토도 확장해, 불교도 받아들여, 뭔가 시스템도 잘 정비돼. 그래서 드디어 연도 앞에 독자적으로 호칭을 붙이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법흥왕이 사용했던 연호가 건원. 그러니까 법흥왕이 왕이 된 지 1년째가 건원 1년, 2년째가 건원 2년 요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법흥왕의 업적 다 정리를 했어요. 지증왕 중요하고 법흥왕 중요하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남았습니다. 바로 한강 차지의 주인공. 조금 얍삽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흥왕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6세기 중반의 왕이에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은 모두 다 500년대, 즉 6세기의 왕입니다. 자, 진흥왕은 그러면 어떤 업적들을 남겼을까요? 일단 첫 번째, 요건 가볍게 보고 갈게요. 불교를 정비합니다. 버풍왕이 불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불교가 발전해요. 왕이 나서가지고 불교 체제를 정비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는 절,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황용사라는 절을 왕의 명령으로 건축을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진흥왕의 업적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신라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단체 알지? 화랑도. 화랑도라는 게 사실 진흥왕 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래요. 청소년들이 글도 공부하고 무예도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 단체였는데 이걸 좀 더 시스템을 제대로 강화를 해서 국가적인 조직으로 완벽하게 만든 게 이제 진흥왕 때라는 거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핵심은 이제 3번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진흥왕 때 와서 정말 영토를 많이 넓혀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백제할 때 공부했잖아.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이거 이제 백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울분 터지는 이야기죠. 백제하고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고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한강을 되찾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얘네들이 얘기한 게 신라가 한강 상류 쪽을 공격해서 뺐고 백제가 한강 하류 쪽을 공격해서 뺐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짰단 말이야.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받은 백제 성왕이 니들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이제 신라 군대랑 붙었는데 이때 성왕이 전사했다 그랬잖아. 그게 관산성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한강은 누구 차지가 됐다? 신라의 진흥왕 때 신라 차지가 되어버렸다. 한강을 다 차지해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풍왕이 금관가야 차지했었잖아요. 이 진흥왕 때 와서는 대가야라고 하는 가야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면서 완전히 가야가 있었던 지역을 이제 다 차지를 해요. 남쪽으로도 영토를 넓혔고 뿐만 아니라 함흥평야 북쪽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 함흥평야 지역은 어디냐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한반도의 북부 동해안 따라서 지금의 북한 지역 요쪽에 함흥평야가 있어요. 여기까지 진출을 하면서 영토를 넓혔다라는 거지. 남쪽으로도 영토 넓혀, 북쪽으로도 영토 넓혀, 한강도 차지해. 그러니까 영토 확장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완전 하늘을 찔렀겠어. 그래서 진흥왕 때는 자신이 이제 영토를 넓히고 이렇게 뭔가 업적을 세운 것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정말 많이 만드는데 비석이 총 5개가 있어요. 4개의 비석은 이름이 다 순수비예요. 각각 지역마다 이름이 있는데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치는 3단계 미션 클리어에서 보여드릴 거고 자,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초령비, 두 번째 마운영비, 세 번째 북한산비, 네 번째 장영비. 이 4개를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충청도 단양 지역에 가면은 단양 신라 적성비라는 게 있어. 요런 비석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왜 그냥 얘도 뭐 순수비라고 하면 되지 얘는 왜 이름이 나머지는 다 순수비인데 얘만 단양신라 적성비요? 왜 그러냐면은 뭐 큰 이유는 아니고요. 순수라는 단어가 순수하다. 이 순수가 아니라 왕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직접 그 지역에 방문해서 두루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방금 말했던 4개의 순수비가 설치된 지역은 진흥왕이 직접 방문해서 두루 살펴본 지역. 그래서 순수비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 단양신라 적성비는요. 원래 이 적성이 지역 이름이거든. 고구려 땅이었어. 고구려 땅이었던 지금의 충청도의 적성이라는 지역을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뭐 이사부를 비롯한 장군들이 내려가서 점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진흥왕은 직접 가본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점령한 신하들을 공을 너 훌륭하다. 치하하고 뭔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지만 왕이 직접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단양신라 적성비예요. 어쨌든 이 5개의 비석은 모두 다 신라가 진흥왕 때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비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라가 꿈에 그리던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됐는데요. 이게 역사 속으로 참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죠. 한강을 신라가 차지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해서 제일 힘이 강해졌어.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손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둘 사이의 영토가 연결되지 않게 끊어버리는 거야. 한강이 흐르는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영토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차지해. 대략. 자, 대략. 대충 그린 거야. 이렇게 차지를 해. 여기 위에가 고구려고 이 아래가 백제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물론 굳이 만나려면 바다 건너서 만날 수는 있지만 사실 영토가 연결되어 있으면 말 타고 가서 금방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힘 많이 못 합치게. 요게 첫 번째 의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강 하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바다 건너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중국 문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강은 예로부터 평야가 있어서 물자가 풍부하고 먹고 살기 좋은 곳이야. 이 한강 유역에 엄청난 경제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 이게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역사적인 의의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신라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비운의 국가, 바로 가야 연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가야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의 나라였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계속 멸망했다는 얘기만 나오는가? 가야 이야기 이어서 갈게요.